지금부터서 2022년도 기출문제 분석과 연관 계획들, 그 다음에 스터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관련된 거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설명 주기로 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22년도에 출제 문항 분석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출제 분석표들은 교과 내용학하고 교과 교육학을 비교했을 때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는 52점이 출제가 됐었고 교과 교육학은 28점입니다. 28점이니까 전체 100점 중에서 80점 중에서 52점이 내용학, 그 다음에 28점이 교육학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내용학보다는 교과 교육학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으로 보자면 한 6점에서 24점 정도, 이 정도 순이었습니다만은 훨씬 더 이번 기회에는 교과 교육학의 비중이 많이 차지했다라는 것, 그 점을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학 분야에 대해서 한번 출제의 빈도들을 봐나가겠는데, 이 컴퓨터 구조 분야에서는 4세그멘트에서 LED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캐시하고 주기억 장치에 관련된 것들이 6점이 출제됐습니다. 6점이 출제됐는데 6점 중에서 2점 같은 경우는 논리 회로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는 캐시 메모리하고 직접사상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4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점하고 4점인데 상대적으로 2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점짜리 같은 것도 누더니 보면 풀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4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를 보겠는데,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세마포 변수하고 프로세스 동기화가 2점이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메모리하고 PFF 개념, 페이징 기법에 관련된 것들이었죠. 그 방식들이 4점이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에서의 CPU 할당 상태와 디스크 입출력 대기 큐 상태. 이게 뭐냐면 디스크 스케줄링하고 준비 큐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SFT에 관련된 것과 SFT에 관련된 것하고 디스크 스케줄링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스케줄링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복합이 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 큐하고 디스크 스케줄링에 관련된 것들은 두 개가 병용해서 혼용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점짜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난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답 자체가 한번 출제가 됐을 때 보면 여러 군데로 답이 이렇게 뭡니까 서로 갈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가상 메모리랄지 준비 큐에서의 스케줄 정책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디스크 입출력 상태 큐에 관련된 것들은 이것들은 조그만 개념을 좀 봐주시면
풀릴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체제에 관한 것들이 그래서 2점하고 4점하고 4점이었기 때문에 10점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전체 중에서 보면 10점씩을 차지해서 메인 과목으로 자리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10점, 10점씩 배점이 됐다는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 개념은 세 개로 해서 이제 10점이 출제됐고,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도 출제됐었는데 ER 다이어그램하고 그다음에 이제 SQL 문제인데 SQL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상시했죠. 요거는 뭐냐면 반드시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QL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모의고사 때랄지 이런 때 가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정기화 개념에서는 삼정기화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는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문제하고 운영체제 문제가 10점, 10점씩 문제가 출제돼서 전체 52점 중에서 20점이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 분야에 가서는 내용학에서는 자료구조에서는 두 문제인데, 두 개의 정렬 파일에 대한 합병 알고리즘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프림스의 최소 비용 신장 트리에 대한 알고리즘. 요것들이 이제 2점, 4점, 4점씩 해서 8점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구조에 관련된 것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운영체제 관련된 것들이 메인 과목들입니다만은 다들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들인데, 라우팅 테이블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라우팅 테이블에 관련된 것들이 출제됐었는데, 그거는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쉬운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TCP에 대한 전송 과정에 관련된 것들이 4점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요 점들, 2점하고 4점에 관련된 것들인데 어렵지 않게 풀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시언어 문제에서는 문자열 처리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틱하고 오토매틱 변수를 이용한 C 프로그램 결과 처리하는 것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언어에서 문자열 처리를 가지고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경우들은 쉬운 문제이긴 한데 아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언어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히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틱하고 오토 변수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문제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비중 있게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민 맥스 알고리즘하고 알파 베타 가지치기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것이 4점이 나왔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 과정에서도 강조를 했던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하고 맥스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이용한 그런 개념이 4점이 출제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뭡니까? 어렵진 않는데, 뭡니까? 넌센스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답으로 해야 될지, 5개를 답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평가 함수 값에서 이제 제외될 수 있는 평가 함수 값들이 뭐가 있겠는가. 그 이야기 있었는데,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5개로 해야 될지 3개로 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혼동이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학의 개념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하다가 혼동이 가서 잘못 표기하거나 할 수 있었던 문제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제는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평균 점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했던 학생들 중에서 채점을 한번 해보면 거의 뭐 60점대는 무난하게 다 합격을 무난하게 60점대는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경우는 뭐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 있게 했던 사람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용학에 관련된 것들이 내용 자체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알고 있었던 내용들 얼마만큼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용학에 관련된 것은 점수 자체가 상당히 점수 자체가 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들 손쉽게 풀릴 수 있었던 문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만 공부를 좀 했던 분은 점수 자체는 고득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교육학이죠. 교육학 같은 경우는 28점이 되는데 전공 A하고 전공 B가 4문제씩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4개 이렇게 해서 출제됐죠. 4문제 있어요. 해서 하나씩 뭡니까? 14점씩 28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공 A하고 전공 B가 해서 3개씩 나와서 6개 문제였는데 올해는 8개 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점짜리, 4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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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짜리, 4점짜리, 4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해서 교육과 교육학이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육학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장수성 교수가 담당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게 문제 자체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내용학에 관한 것 52점하고 교육과 교육학에 관한 것들 28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2년도 정보 컴퓨터에 관한 강의 일정 등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일정을 이야기해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반 과정입니다. 일반 과정이 되겠는데 1월 3일 날 1월 9일 날 개강이 되고 일반 과정 1, 2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초급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1월부터 3월까지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과목의 진행 사항은 컴퓨터 구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료 구조를 할 겁니다. 자료 구조가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는 아직 올해는 프로그램 언어 분야가 한 번도 안 나왔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메인 과목이 아니에요. 메인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모의고사 때 정도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과목으로는 포함을 시켜서 않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PL 분야가 있는데 이 PL 분야는 이제 여기서 보면 과목 자체 종류는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PL 쪽하고 언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언어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뭐 이런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컴파일러 분야도 있겠죠. 컴파일러 분야도 있는데 그래서 언어하고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컴파일러 분야가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좀 어느 정도 조금 더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프로그램 언어론 쪽 분야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통신입니다. 통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통신하고 인공지능 분야가 있는데 이런 쪽 분야는 이제 통신은 올해 이제 꼭 2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는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알파벳 가지치기 문제를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A스타 알고리즘이랄지 하는 것들, A스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덕 등반이랄지 A스타 알고리즘이랄지 이런 것들 시험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하고 운영체제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 구조, PL 분야에서는 언어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그다음에 컴파일러 분야, 통신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일반 과정하고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서 할 겁니다. 일반 과정하고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서 해 나가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기출문제 분석 과정. 기출문제 분석 과정은 이제 2개월에 걸쳐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개월씩 합니다. 3개월씩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과정이니까 요거는 뭡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던 것, 올해 출제가 됐던 문제까지도 이제 다 하겠죠. 이제 기출문제는. 그래서 2022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포함을 시켜서 강의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기출문제들 중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것들은 기출문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답을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고 어디가 포인트가 있는지 정도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긴 한데 그런 기출문제의 분석을 잘 봐봐야만이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어떤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분석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은 잘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서 이제 9월까지죠. 7월부터 9월까지 과정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문제풀이 과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간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해냈는데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이제 11월까지 이 과정을 8회에 걸쳐서 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될 수 있던 예상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 9월에서 9월 달 하고서 이제 9월 달 중에서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마지막 주니까 9월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10월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10월이라고 보시고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일반 과정, 심화 과정, 기출문제 분석 과정, 적중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 그 다음에가 이제 특강으로 해서는 시언어의 특강이 있는데 총 31개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31개 강의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촬영이 됐던 건데 거기는 뭐냐면 캠타시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직접 강의를 하진 않고 캠타시아를 통해서 인강으로만 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화면상인데 화면에서 그 음성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음성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강좌는 31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31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 자체는 상당히 좀 많죠. 그러나 그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도 보면 알겠지만 이 시언어를 통한 로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는 확실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작년도 문제로 보자면 2점, 2점씩 이제 8점입니다만 8점인데 8점뿐만이 아니라 자료구조에서도 시언어로 출제가 돼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시언어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20점 정도가 배당이 된다. 그러면 자료구조에 다 포함시켰을 때, 자료구조에 포함시켰을 때 로직에 관련된 개념 같은 경우는 거의 20점에서 3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로직에 관련된 이해 자체를 제대로 이해 안 된 사람은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 컴퓨터 같은 임용에서는 로직에 관련해서 시언어에 관련된 개념들을 총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언어뿐만이 아니라 자료구조에 대한 로직까지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개 나왔던 2개 문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로직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2개 합병을 시키는 거랄지, 그 다음에 최소병 신장트리 구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료구조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구조 문제가 비중이 있다라고 보셔서 자료구조와 시언어는 복합을 시켜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언어 특강 같은 경우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시언어를 반복해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 응시를 한번 해보거나 그랬던 분 같은 경우는 시언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노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언어 특강 같은 경우들은 매년에 걸쳐 듣고 들으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이해를 해 두셔야만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에서 정보 컴퓨터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강의 일정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꼭 하는 데 있어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스터디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022년도에 해야 될 정보 컴퓨터 스터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에 정보 컴퓨터 시험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201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년마다 그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룸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시험 응시해서 합격한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노량진에서 장승배기역에서 가까운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놓고 나서 거기에서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의 목적인데 결론은 뭐냐면 얼마만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스터디를 통해서 합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 현장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고 그러는 것들인데 결론은 이제 스터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방향 등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랬다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단시간 내에 자신간의 실력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반드시 최종 합격을 목표로 좀 할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스터디의 내용 같은 경우는 대상은 2022년도에 연간 패키지를 신청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직강생하고 인강생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이제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간 패키지를 하는데 그 연간 패키지가 이제 꼭 그지 아니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공부할 자세가 돼 있는 분이면은 제가 그 스터디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7호선입니다. 7호선 장승배기 역에서 보면 휴엔하임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데 1020호에서 스터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소를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1020호로 하고 스터디의 날짜는 1월 24일 날 팀을 시작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4일인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준비까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올해 이제 1차 합격했던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스터디 룸의 환경 같은 경우는 뭐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6명 규모의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고, 화이트보드가 있고, 그다음 복합기가 있고, 그런 형태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제든지 스터디를 배정을 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1차 볼 때까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하는데,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수요일 팀, 목요일 팀, 금요일 팀, 토요일 팀, 뭐 일요일 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정을 해줄 겁니다. 제가. 배정을 해주는데, 인원은, 보통 뭐냐면 4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스터디를 해 나가는데, 보통 보면 4명을 기준으로 하되, 안 될 경우는 뭐 3명도 될 수 있고, 뭐 5명도 될 수 있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보다 더 편한 마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서 하셔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만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할 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3시간에서 4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5, 6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뭐 8시간 이상씩 하는 분들도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양에 대한 것들은 그 스터디하는 조직원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이나 2번 정도 참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스터디는 그 스터디 팀원 간에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스터디원들의 서로 간에 이해를 통해서만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에 대한 일정표인데, 이게 샘플이니까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팀, B팀, C팀, D팀, E팀, F팀, H, I, J, G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팀을 운영할 겁니다. 근데 이 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편의상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는 서로 시간 자체가 약간씩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20일부터 스터디를 신청을 받습니다. 2021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 진행을 할 건데, 요걸로 해서 스터디를 신청할 건데,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호흡이 맞는 사람들이 최적의 팀들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은 개별적인 모임을 통해서 뭐 상의를 할 거니까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르니까 다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게끔 스터디를 다시 이제 편성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똑같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에 대한 뭡니까? 약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장소는 장승배기 역에서 7호선인데 4번 출구입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인데 상도 오피스텔 휴엔하임 1020호입니다. 그리고 약도는 이제 좀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요 약도를 보시면 되는데, 약도 가지고서 보는데
약도하고 뭐 장소만 가지면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반면에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비밀번호는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터디 룸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 비밀번호는 이제 그때 한번 조직이 이루어졌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지정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 하는 것까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죠? 스터디 하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일정 계획에 관련된 거죠. 연간 일정 계획에 관련된 것들을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터디 룸은, 이 양식은, 요걸 가지고서 이 양식을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양식 자체를, 요거는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메일을 다시 받아서 확인해 보고 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터디를 진행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대한 연간 계획표입니다. 연간 계획표인데 첫 번째에서 보면 이제 일반 과정이죠. 일반 과정은 이제 3개월로 진행을 하는데 1주차부터서 12주차까지 있죠. 그래서 논리회로나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나 자료구조나 컴퓨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론, 소프트웨어 공학.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일반 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이 빠져 있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정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이 다른 게 뭐냐면, 일반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포함되어 있고 심화 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 같은데 논리회로나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틀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과정에 가서는 논리회로 분야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컴퓨터 구조죠. 운영체제가 되겠고,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가 되겠고,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인데 정보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있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로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프로그램 언어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과목 자체가 많아 보입니다만은 실은 수업할 수 있는 양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로 소프트웨어 공학 정도 하면은 한 번 정도 1회 안에서만 할 겁니다. 그래서 논리회로나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 같은 것들은 시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만은 프로그램 언어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수준에 맞게끔 강의 배정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비중상 시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 그 점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인데 4월 10일부터 할 겁니다. 4월 10일 날 개강을 할 건데, 과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컴파일러하고 운영체제가 인공지능이 13주차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인공지능 분야는 일반 과정일 건가, 심화 과정일 건가, 그것만 서로 구분이 되고 나머지 과정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 일반 과정은 뭐냐면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내용의 수준 자체가 다르죠. 일반 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심화 과정은 말 그대로 심화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 자체가 소개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보다는 심화 과정 자체의 내용 자체가 조금 심도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교재가 있는데 배움터에서 1, 2 과정으로 되어 있고,
심화 과정에서는 1, 2, 3입니다. 1, 2, 3. 그래서 일반 과정은 1, 2, 심화 과정은 1, 2, 3. 이렇게 책이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의 특강인데, 시연의 특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시연의 책에서 보면 더 처음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책 자체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250페이지, 한 300페이지가량, 300페이지는 못 되는데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될 겁니다. 양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캠타시아를 통해서 음성 강의로 1강부터서 31강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다 돼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돼 있는데 올해 문제가 2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2문제만 따로 제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2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들은 추가로 31장 다음에 32장에 추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언어 특강은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강부터서 16강까지는 이제 문법에 관련된 개념들이겠죠. 문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강부터서는 전부 다 언어, 뭡니까, 문제랄지 아니면은 기출문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시언어는 진행을 해 가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과정이죠. 기출문제 분석 과정은 요거는 3월부터 3, 4월달 2개월에 걸쳐서 할 건데, 요거는 항상 제가 수업을 일요일 날 합니다만은 기출문제 분석 과정만큼은 금요일 날 할 겁니다. 금요일 날 해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8주 과정을 통해서 기출문제 분석 과정을 하는데 1주부터 8주까지인데, 기출문제 분석 과정에서는 작년에 출제가 됐던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아직 연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이제 또 올해죠. 올해 나왔던 것하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과정은 올해 출제가 됐던 문제도 포함을 시킬 겁니다. 포함을 시켜서 해내니까 기출문제 것은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데, 기출문제 분석 과정은 뭡니까? 과목별로 할 겁니다. 과목별로. 1주차는 논리회로, 2주차는 컴퓨터 구조, 3주차는 운영체제, 이런 형태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럴 때, 그 대신에 이제 뭡니까? 올해 나왔던 출제 문제 같은 경우는 책 뒤편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기출문제 분석 과정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분석 과정은 올해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을 통해서 계속 추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문제는 올해 기출문제 분석 과정을 통해서 다 소화를 할 겁니다. 이제 기출문제 분석 과정은 이제 2개월 과정으로 한다는 것 자체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 문제풀이 과정이죠. 적정 문제풀이 과정은 3개월 동안 할 겁니다. 3개월 동안 할 건데, 일정표가 나와 있죠. 일정표가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과 이산 구조 이야기는 그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그램 언어랄지 뭐 시연어 나오고 그러는데, 정보통신하고 윤리에 관련된 과목, 그건 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주 차에서는 인공지능이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분야를 전체 내용에서 뭐 99% 정도가, 95% 정도가 인공지능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들도 보셔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작년도에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올해는 출제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에는 또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시험 출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이제 모의고사반이죠. 최종 모의고사반에 관련된 것들은 8주 완성으로 해내는데, 8주 완성인데 이제 최종 모의고사반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임박해서 일정 자체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종 모의고사 과정 같은 경우는 아직 제공을 안 했는데 개강이 되는 시점에 임박해서 최종 모의고사 과정을 일정을 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분석표랄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표,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스터디 관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 과정 같은 기출문제 분석 과정을 통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다시 이것을 기출문제 풀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쉬웠습니다. 쉬워서 손쉽게 다 해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보신 분들은 가끔 답하들 경험하시겠지만 문제 자체들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난해할 수 있는 문제는 한두 개씩 있겠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화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조금 이제 어려웠던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기출문제 분석까지를 정확하게 내가 해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좀 쉽고 어렵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출문제 분석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내겠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출문제 중에서 한번 보시면 1번이나 2번은 뭐 쉽죠. 교과 교육 자체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번, 5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한다면 9번 문제. 9번 문제에서 문자열 처리하는 시언어 프로그램이죠. 시언어 프로그램에서 보면 기역하고 니은에 출력되는 값이 얼마인가라는 얘기인데, 기역번 같은 경우가 이 문제입니다. 기역번에 가서 프린트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출력하는 거죠. 여기 출력을 할 때 출력되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오드 자체가 S하고 ST하고 그 다음에 U에다 스튜던트죠.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오드가 여기 아닙니까? 오드가 4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여기까지를 출력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를 출력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를 출력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스튜던트에서 보면 N하고 T하고 WS가 붙어있죠. 더 붙어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만 출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튜던트가 있을 때 끝까지를 다 출력합니다. 끝까지를 다 출력해 주고 나서
어, 끝까지를 다 출력해 놓고 나서 여기 가서 이제 뭡니까? C하고 카운트라 그런 거죠. C하고 카운트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C하고 카운트가 들려면 수선치에서 문자열의 끝입니다. 문자열의 끝 다음에 카운터가 나오죠. 카운터 값이 있는데 이 카운터 값이 출력이 돼야 돼요. 이 카운터 값이 출력이 되니까 수선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에 관련된 문자 있죠. 문자가 4죠. 4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항상 이게 수선치에서 보면 카운트라는 문자를 출력하면 여기 붙어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오드스가 프로스에서 4인데 4가 될 때 4자까지만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의 마지막에다가 카운트 값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카운트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니까 수선치에서 4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가장 함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계획본 같은 경우에는 출력할 때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사람들이 조금 잘했던 사람들도 혼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고서 오드스하고 프로스하라고 한다면 4번째 것에다가 문자열의 마지막 널 값이 있을 때까지가 출력이 돼야 돼요. 널 값이 있을 때까지 출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카운트에 해당 값들을 또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선치에다가 4라고 하는 것 자체 출력. 요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하는 개념이죠. 나머지 것은 쉽게 풀립니다만은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혼동스러웠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분이 좀 잘 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보면 이제 뭡니까? 11번에서 민하고 맥스 함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죠. 민하고 맥스 함수를 통해서 하는 건데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G가 나오고 H가 나오고 I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할 때 보면 가지치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가지치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 뭐냐. 가지치기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가지치기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지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G자가 나오죠? 이게 R자입니다. 이게 R자가 되고, S하고 T죠. 그럼 이제 가지치기가 되면 이렇게 가지치기가 나오죠. 이렇게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는 여기 이후의 것들이 다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됐을 때 보면 이제 평가함수 값 자체는 R이나 S나 T만 가지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H하고 I까지도 다 가지치기가 된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그럼 가지치기가 되는 평가함수 값들은 H하고 I하고
그다음 R하고 S하고 T. 여기 이제 가지치기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점이 또 헷갈렸죠. 이제 여기 지점이 헷갈렸던 분야예요. 여기 분야가 헷갈렸던, 그 다음에 여기 분야가 헷갈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시험들 중에서는 가장 혼동스러웠던 분야가 11번하고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보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지치가 되는 평가 함수 값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R하고 S하고 T가 되겠지만 가지치가 되는 것들의 뭡니까? 가지치기의 이름과 가지치기로 인해 평가함수값 계산을 제외되는 모든 노드의 이름입니다. 모든 노드. 가지치기의 이름하고 가지치기로 인해 평가함수값을 계산해서 제외한다. 제외했을 때 모든 노드의 이름을 써라. 모든 노드의 이름을 쓰라고 쓰니까 그죠? H하고 I하고 R하고 U하고 R하고 S, U하고 T 여기 가지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주목해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이 문제 관련된 거, 요 문제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해주시면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 문제는 문제 푸는 사람에 따라서 혼동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다들 이해할 수 있으라고 판단합니다만은 두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내용 자체를 좀 나름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면 이런 분야들은 꼼꼼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출문제 전체를 다 해석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보통 보면 뭡니까? 3시간 정도는 기출문제를 다 풀이를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건 2개 문제 말고서는 나머지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개념까지로 해서 설명회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분야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출문제 분석 펼할지 그 다음에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진행한달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있게 공부를 하실 때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강의할 때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면서 저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어쩝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는 반드시 일단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시면서 해주시고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저도 최선을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작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올해 선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줄었어요.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한 800여 명이니까
그 연도까지는 1000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1000명까지 됐는데 작년에는 한 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800여 명, 800명대로 보면 됩니다. 800명대인데 올해도 한 50명 정도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해요. 점진적으로 선발 인원들은 줄어드는데 선발 인원들은 감소하는데 감소하니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경쟁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공부는 해 나가실 때 깊이 있게 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가는 사람이 고득점이 돼요. 그래서 절대 고득점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자료 구조랄지 시언어의 로직 같은 개념을 파악하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료 구조나 시언어 같은 개념 등을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해 나가시면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했으면은 스터디 같은 경우 스터디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줄 테니까 스터디를 반드시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스터디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본 수업은 1월 달 들어가서 해낼 거니까 1월 달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